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EBS법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국회를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지금 표결 관련 장면을 함께 보고 투표 계십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른바 EBS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EBS법 같은 경우는 EBS의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또 이사를 임명하는 주체를 다양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앞서 어제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지금 표결로 종결이 됐고요. 이어서 EBS법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제2요구권에 계속해서 막혔던 방송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와서 13시간 넘게 토론을 했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의원이 11시간 가까이 반박 토론을 하면서 어제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오늘 오전 10시 43분쯤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EBS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정부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이 모두 입법이 완료되게 됐습니다. 네, 관련 소식 김다연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즉 EBS법에 반발하며 어제 오전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법력권 요구로 하루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곧이어 EBS법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EBS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EBS법까지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제2요구권에 막혔던 방송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추가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일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경제내란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고요? 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입법을 추석 전,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후속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오용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또 전임 미답의 길이지만 정부와 원팀이 돼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통령실과 총리실, 심지어 당 원내지도부까지 온도차를 보이면서 엇박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원팀을 강조한 것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내일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힘싣기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여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상회담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 기업 원팀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일본으로 출국해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을 잇따라 소화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등 1박 2일간 방일 일정을 진행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일본 방문 일정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 수행원들과 함께 내일 일본으로 출국해 오전부터 방일 일정에 돌입합니다. 먼저 현지 숙소에서 제1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난 지 2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되는 건데 회담 이후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방일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전 정부의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 측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에 방점을 찍은 만큼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한일 양국 공조가 합의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이끌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나타내 관련 공동선언이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전망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일요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당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는 처음 만나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에 돌입합니다.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5일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마주하는 게 처음인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큰데 미국의 통상 안보 압박 가능성에 첫 만남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대미 투자 세부안 등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국방비 증액,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인데요. 현재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건너뛰고 미국에 급파된 것도 양국이 막판까지 회담 의제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조 장관의 방미는 예정됐던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 요구가 거센 것도 사실이라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6일에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하나 필리 조선소를 찾은 뒤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 막판 의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워싱턴을 급거 방문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시간으로 21일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통상 이슈를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 선발대로 워싱턴으로 향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달 한미 무역협상은 큰 틀의 합의였던 만큼 세부 내용을 놓고 정상회담 직전까지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는 또 언제 관세나 비관세 이쪽에 또 압박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례적으로 동행하지 않고 워싱턴을 급거 찾은 조현 외교장관의 방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직항편을 구하지 못할 만큼 급하게 일정을 바꾼 건 돌발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해왔거나 방위비와 국방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거라는 등의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y wanted increased defense spending from Korea. Interestingly, I don't think they fully understood that Korea is one of the Asian
partners that's doing the most by far in terms of defense spending.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 등을 틀리게 말해도 면전에서 바로잡지 말고 회담 이후 양측 실무자들이 정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오전 선발대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이 국익을 위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면담이 예정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어떤 논의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논의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출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미 조선협력부터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등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할 예정입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전 총리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고요? 네, 한 전 총리 오늘 오전 9시 25분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내란 특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내란 가담과 방조를 인정하는지 등을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손포문 작성, 폐기 과정,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선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질문에 적극 진술했고 특검도 이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과거 국회와 헌재에서의 증언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고자 오늘 조사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술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은 오늘 조사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죠? 네, 일단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면 추가 소환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특검은 곧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국무회의가 단 2분 만에 종료가 됐던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가 실제 계엄 심의를 위함이었다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한 것도 사실상 확인된 만큼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내란 공범으로 볼지 계엄을 막지 못해 방조한 것으로 볼지 최종 판단한 뒤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달 29일까지로 수사기간을 늘리기로 한 최상병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실장을 소환해서 최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당시 해병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그리고 김민정 당시 검찰부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출국 금지 해제 과정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관련 조사를 위해서 당시 법무부, 외교부 실무진들도 줄줄이 소환이 됐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최상병 순직 당시 군 지휘부였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그리고 최진규 전 포 11대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를 받은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내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먼저 어제 김건희 씨 조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 사건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김 씨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다만 김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대선 직후 나눈 통화 내용에 대해 특검이 질문하자 한 가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아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자꾸 왜곡돼 겁이 나서 진술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영부인으로서 관례적인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두고 특검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 제3의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돼 김 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지 100여 쪽 가운데 절반 정도만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김 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이 됐죠? 네, 법원은 어제 통일교 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전 씨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전 씨는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구속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사실상 구속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특검이 전 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까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이제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보낸 청탁 선물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의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구속된 전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특검의 다른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해당 사업에 용역업체로 참여한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증거 은닉 혐의로 압수수색한 지 3일 만입니다. 이 특검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등이 김건희 씨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압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1지구장 주모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주 씨를 비롯한 통일교 지구장들은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에게 후원금을 건넸는데 특검은 교단 차원에서 대선을 지원할 목적으로 통일교가 자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민모 대표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오아시스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투자사를 모집했던 사모펀드 운영사입니다. 오후 2시에는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예성 씨도 특검 조사를 받는데요. 이 특검은 김 씨가 빼돌린 회사 돈과 다른 수익금들이 김건희 씨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 사고가 난 지 나흘째입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엉터리 작업 계획서가 드러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윤재 기자, 엉터리 작업 계획서가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자가 쓴 작업 계획서와 실제 상황이 달랐던 게 드러났습니다. 작업 계획서를 보면 음주와 질병 등을 확인하는 작업원 적합성 검사와 안전교육 명부에 각각 6명이 기재돼 있고 서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있는 이들 가운데 2명은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작업 계획서 어디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는 2명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다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겁니다.
코레일 책임자가 동행했지만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의 열차 감시원 수칙을 보면 감시원이 열차 접근을 인식해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작업계획서를 토대로 코레일 측의 과실이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계자 소환 조사도 차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 열차 기관사를 비롯해 협력업체 직원과 대표, 또 코레일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작업계획서에 없는 노동자가 투입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희생자 부검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 구체적인 사고 경위 파악 근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작업 현장과 더 가까운 곳에 다른 철로 출입문이 있었다는 점, 작업자들이 선로로 걸어간 이유 등도 꼼꼼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희생자 장례 절차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가운데 한 명은 오늘 부검을 마친 뒤 발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코레일을 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어제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 간이 탱크에서 발생한 가스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질식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사고가 난 공장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1시 반쯤입니다. 탱크 안에서 작업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청소를 위해 작업자 1명이 탱크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다른 임직원 2명이 잇따라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한 겁니다. 탱크 입구는 지름이 40cm 정도로 성인 1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는데요. 이 때문에 구조 작업이 어려워 중장비로 외부 구조물을 뜯고 탱크를 눕혀서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2시간 넘는 구조 작업 끝에 3명을 모두 밖으로 끌어냈지만 심정지로 발견된 2명이 숨졌습니다. 탱크는 콘크리트 제조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곳인데요. 실제 구조 초기 탱크 내부 공기질은 정상적으로 호흡하기 힘들 정도의 유독가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의 약 10배인 3,400ppm에 달했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황화수소도 적정 기준의 5배가 넘는 58ppm으로 측정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당시 마스크 등 안전장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보면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작업자들은 필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20일 금속 구조물 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숨지기도 했는데요. 순천시는 잇따른 산업 현장 인명사고에 지역 내 모든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남 창원시 신촌동의 선박 엔진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통신업체 대표인 A씨와 함께 작업 사전 답사를 갔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287명이 목숨을 잃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숨진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미비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올 상반기에만 287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산재 사망자는 9명 감소했지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산재 사망 사고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266건에서 올 상반기 278건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 138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증가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나 세종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처럼 대형 사고 영향이 큰 거로 분석됐습니다. 또 건설업 경기 악화로 공사비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소규모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사업장의 사망자는 84명으로 50억 원 이상 사업장 사망자 수보다 30명 더 많았습니다. 특히 50억 원 미만 건설 사업장 중에서도 사망자의 70%는 5억 원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해 사업체 규모가 작은 곳에서 더 많이 죽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자의 3.5%에 불과한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의 13% 넘는 비중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더 노출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사망 사고를 보면은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고령층 노동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란 말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부족한 점이 있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갖가지 안전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 극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해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용인 서부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도착할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연 기자, 피의자가 강원도 홍천에서 검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56분쯤 강원도 홍천 남면에 있는 야산 정상 부근에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 만인데요.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용인 서부경찰서로 압송 중인데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하 3층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뒤 렌터카를 몰고 도주했는데 CCTV에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강원도 홍천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리고 사라졌는데요. 드론, 수색견 등을 동원한 경찰 추적 끝에 범행 하루 만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보복 범행으로 의심하고 있다고요? 네, A씨와 피해 여성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지난 5월 피해 여성이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6월에는 A씨가 피해 여성을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등 갈등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가 렌터카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심을 품고 계획한 보복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압송 뒤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특히 당대표 자리에 도전장을 내민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 중 누가 새 대표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충북 오송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행사장입니다. 예, 먼저 당대표 후보의 면면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셨듯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 이렇게 4명이 당 대표에 도전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후보였고요.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4선 의원입니다. 재선의 장동혁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뽑혀 지도부로 활동했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6선으로 국민의힘 최다선입니다. 이 후보 4명은 지지층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로 분류됩니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탄핵 반대파로 이른바 강성 보수층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지지 기반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안 후보와 조 후보는 탄핵 찬성파로서 당 쇄신의 무게를 두는 중도 개혁 성향 당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원들의 지지세가 김 후보와 장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분석이 적잖습니다. 다만 오늘 결과는 당원 투표 8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가 합산되는 만큼 막판 중도 보수층과 무당층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 과반을 득표해야 당대표로 확정되는 거죠? 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득표율이 50%를 넘긴 후보가 없으면 결선을 치러야 합니다. 1위, 2위 후보 사이 다시 한번 투표가 진행되는 건데요.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내일 바로 1대1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이틀 동안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치러지고 최종 당 대표는 오는 26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 확정됩니다. 결선까지 가면 3, 4위 표가 어디에 흡수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득표율과 별개로 투표율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최종 투표율은 44.39%로 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해보다 4.1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였던 재작년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차이납니다. 당은 모바일 투표 기간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보는데 후보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각자 유불리에 따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 측은 투표율이 더 높았어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며 당선에 자신감을 보였고, 장동혁 후보 측은 대세의 변수가 있을 만한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역시 확신을 보였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파 후보는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내놨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은 계엄과 탄핵, 또 대선 패배, 극단주의 전국 속에서 당원들의 변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분석했고, 조경태 후보 역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반영된 꽤나 높은 투표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결과일 텐데 언제쯤 발표될까요? 네, 행사는 2시간쯤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대표 투표 결과는 오후 5시 넘어서 나올 전망입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응원 영상 상영과 또 각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고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가 먼저 발표됩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향자, 최수진 후보 등 8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진영별 단일화를 통해서 손수조, 우재준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당선인은 오늘 바로 확정되는데요. 탄핵 반대파가 지도부에 대거 입성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오히려 표가 분산돼 찬성파가 기회를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내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으로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을 시작합니다. 보통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일본과 이어졌는데 사실 어제 그 강유정 대변인도
역대 정부 최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예, 워낙에 한미 협상 관련해서 외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일본을 먼저 만남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과 만남에 있어서도 한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입지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취임식 전에도 보면은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일관적인 그런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실용적인 외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사도 중요하지만 미래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제협력 그리고 안보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셔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미일 간의 계속해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3자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략적인 방안도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고 또 일본과의 여러 가지 자유무역 협정,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외교가 정말 자국주의, 실리주의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개편 속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는 거에 방점을 찍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서 이제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위안부 합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강제동원 합의 관련해서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하는 그런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는 진보 정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한다면 또 한일 관계원에서 과거에 합의됐던 것들을 또 변화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예. 사실 이번 그 인터뷰를 통해서는 실용외교 차원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이걸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안보나 경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혈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를 잘 다져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 스탠스는 잘 지금 세우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조금 전에 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도 당연히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싶었죠, 사실은.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긴가민가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 되고 나서도 선거에서의 그 중국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미국을 방점을 두고 한미 간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서 하고 싶었지만 계기를 만들지 못한 측면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가 지금 우리 한미 간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관세 문제거든요. 예. 관세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했던 일본 총리를 만나서 조금 협상의 팁이나 또 이제 향후에 무슨 기류나 또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탐색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와 있어서는 확연히 좀 다른 점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당히 좀 달라 보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좀 각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그 뭐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합의 관련해서 시민단체 혹은 뭐 위안부 단체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당한 합의였기 때문에 이재명 이전 지사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의 이익을 외교로서 풀어야 되는데 매우 책임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본과의 만남에서 이런 과거사 문제부터 들고 나왔을 때 한일 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지금의 여러 가지 그런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우리가 동맹 관계와 또는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여러 남북 관계, 한미일 관계 여러 가지 외교 지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풀어야 될 때는
공조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는 하면서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그리고 민생 경제를 챙기는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국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일 관계가 공고해지면 지금 여러 뭐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과거사 이야기에 대해서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 다음 수순으로는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의 이런 업무와 소통의 우선순위의 경제, 협력, 안보 이런 것을 방점으로 찍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우선한 실용주의적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스가를 비롯한 경제협력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로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기업인들도 동행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더 넓게 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면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재계 총수들을 동원시키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쇠기의 경일기식으로 꿰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쁜 정치입니다. 기업을 마치 단순히 권력의 신여점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재계의 간절한 요구는 아마도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같이 동행을 하고 또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또 재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었거든요. 저 재계에서는 당연히 경제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노란봉투법은 사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고 또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런 법이고요. 이런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지금 제가 만나본 많은 경제인들은 이제 기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엄살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경쟁하기가 어렵다라고 진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노총의 어떤 청부서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법 시행하고 문제 있으면 그때 바꾸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입니까? 이때도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급거 미국에 있다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사실 예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마스크라고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 조선 우리 한미 간에 협상하는데 조선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결과적으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경제를 활용하고 또 방패로 쓰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경제계를 어렵게 하는 이런 것은 정치권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그 노조와 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간에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더 협상을 해서 좁힐 수 있는 한 최대한 좁혀야지 무조건 저렇게 밀어붙이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은 조만간 지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야당의 이런 비판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양날의 정말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란봉투법이 그동안에 여러 거부권을 통해 갖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되면서 조금 더 그 노동자들을 위한 업무 환경의 결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에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시에 승진에 가져가면서도 기업이 부담을 갖는
되는 부분, 이런 남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지금 노동부에서도 TF를 만들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 한미 그런 과정 속에서 기업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부작용이나 우려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거나 아니면 배려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의 규제 완화 또는 규제 강화 시스템을 보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갑자기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실에서는 갑자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동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먼저 갔다.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의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지금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외교부 장관이 배석을 하는 게 원칙적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요. 보통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트럼프와의 사실은 회담과 담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할 때는 사전에 외교부 장관이 양측에서 만나서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조율한 다음에 정상이 만나는 게 일반 수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미 관계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빠르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뭔가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나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준비를 잘하기 위한 외교부 장관의 노력의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 사정이 뭐였는지는 일단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 또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이 56%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지금 3%포인트가 빠졌고요. 부정은 35%,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상승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 일단 이 의원님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한 결과죠.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하지 않고 불통한 그런 결과죠. 광복절에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의 공금을 횡령한 윤미향 씨를 사면해 준 것. 또 입시비리라고 하면 우리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준 것. 이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처사라고 보고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의 얘기 그전에 사실은 명단이 나왔었을 때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불과란하고 밀어붙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론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런 국정 운영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부정평가를 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특별 사면을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 결과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번 주 화수목 여론조사를 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평가 35% 중에서 1위가 특별 사면이 21%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뭐 과도한 복지, 그다음에 경제 민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에 주가도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수순이었기 때문에 뭔가 지지율을 올릴 만한 긍정적인 이슈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국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하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SNS에서의 활동, 그리고 메시지, 인터뷰 이런 것들이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요. 너무 과도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만큼의 반대급부의 부정적 여론도 올라온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의 의원들 일부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개선 정부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사면 이후의 지지율 추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저희 비판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전사가 고향으로 귀환했음을 국민들께 알립니다. 최근 여권 지지율 하락에 기여한 조 전 대표가 고맙다는 비아냥과 함께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하란 발언들도 잇따랐습니다. 사면과 관련해서 뭐 n분의 1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 나왔던 우상호 정무수석도 사실 대통령에게 사면 관련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한 4에서 5% 정도는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보고 이상으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면에 대한 경과에 대한 기자들과의 대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했던 바대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이제 관심받을 수도 있고 초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간접적인 사인이 이렇게 나타난 걸 수도 있긴 할 텐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조국 이슈가 되면 될수록 조국 혁신당은 지지율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아무래도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지지율에 뭔가 민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텐션, 그러니까 긴장감이 더 강화될 수 있는데 이게 건강한 방향으로 나중에 승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뭔가 이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는 항상 100% 칭찬만 받을 수는 없다. 항상 공방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하는 사람은 불편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메시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국민의 민심을 잘 살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을 했단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더 센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국 전 대표는 국민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입시 비리 문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비호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본인이 모르고 정치인으로서 저렇게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한테 매우 부담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론이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조금 자숙하고 자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 본인을 사면해준 정부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은 사실상 이제 오너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뭐 지지 기반도 넓히고 자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조국 당은 기본적으로는 자수성가당이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비례정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착각해서 마치 저변에 큰 지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부에서는 뭐 합당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자,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합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합당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눈에 앞에서의 가시적인 뭐 합당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지민 비조라는 그 기치 하에서 12명의 비례를 낸 것은 상당한 성과입니다.
성과였다. 그만큼 비호감도 있지만 호감도도 높은 게 조국 전 대표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여러 가지 내공을 더 쌓아서 이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이 타이밍에 본인의 정치 근육을 더 키우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고 조국 혁신당이 내년 지선에서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보 진영에서의 당연히 외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의 역할을 하려고 할 텐데요. 처음부터 합당을 해버리는 경우에 본인들의 색깔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국 혁신당은 자체적인 독립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연말까지의 언론, 사법 그리고 검찰 개혁 과제들에 있어서 본인들의 역할과 지분, 지지도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지방선거의 전략을 짤 때 합당과 또는 아니면 범여권의 시너지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조국 전 대표 다음 주에는 평산마을 또 봉하마을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특검에 출석을 해서도 오후에 출석을 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특검이 내일 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내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그러리라고 봐요.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거의 뭐 지금 특검에서 의혹으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략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하여튼 김건희 여사의 또 심평 십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 내놓은 메시지가 일파만파로 커져서 우리 당의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정말로 이 결정적일 때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참 어떻게 비춰질까, 또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보수에게는 또 어떻게 평가될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조금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무겁게 처신하고 또 본인이야 뭐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화도 난 측면도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그 침묵을 지키는 것도 정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접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심평 변호사의 언급이 지금 논란이 됐는데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김건희 씨 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분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정을 안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을 왜 그런 배신자라고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면 곤란한 게 아닐까. 지금 수사받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를 왜 김건희 씨는 배신자로 자꾸 부를까? 뭐 때문에? 그걸 해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제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느꼈던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은 다 그냥 그대로 있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뭐 배신 뭐 그런 것들. 한동훈 대표가 잘못됐다,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 지금 심평 변호사가 전해준 김건희 여사의 말로 다 이렇게 명료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자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와 나눈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심평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김건희 씨가 본인한테 유리한 거는 부인을 안 했어요. 근데 불리할 것 같은 거, 지금 수사 조사에서의 뭔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은 것들은 변호인단이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인을 하는 방식으로의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 부분이 왜 불리할까요? 실제로는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옥중 정치의 메시지 일환으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오늘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반탄과 찬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들,
찬탄파들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반탄파들이 윤 어게인을 외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싣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측해 보건데 지금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전한길 씨한테 전화가 갔고요. 네. 나중에 김건희 씨가 면회 한번 와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예측하건대 결선이 가서 전당대회 계속 유지가 될 때 한번 면회를 가는 전한길 씨의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다시 네. 한번 옥중 정치가 전당대회에 개입되는 수순들이 다음 주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게 되고요. 네. 한동훈 배신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김건희 씨가 뿌이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을 배제하고 본인의 권력에 여러 가지 비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 그리고 근거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부합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인하고 오히려 고소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결론적으로는 심평 변호사가 본인이 윤 정권의 멘토라 그랬다가 또 아니라 그랬다가 여러 가지 그런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는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전한길 씨가 접견을 한다면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 왜 자꾸 사람들을 접견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거냐 이런 지금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심평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도대체 뭐예요? 멘토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언론에서 붙인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그걸 SNS를 통해서 쓰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 자체가 일단 심평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냐.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또 보수 쪽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그다지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할까? 저는 물론 이제 그런 전혀 없는 얘기를 쏟아놓지는 않았겠지만 서로 어느 정도는 이심전심으로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한 거 이건 뭐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그 전 대표를 지금까지 끌어준 게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난번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부딪힌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 그게 계엄을 촉발한 n분의 1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건 속으로 삭힐 일이지 이걸 대외적으로 얘기할 일인가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심평 변호사도 제발 도움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면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했으면 가서 위로하고 얘기 듣고 할 일이지 자꾸 본인에게 어떤 메시지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 보수든 정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저는 한 가지 예측하는 거는요. 예. 그 뼈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건강 악화 때문에 네네네. 수사와 조사를 받기도 어렵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심평 변호사가 50분 동안 접견을 했다. 네. 이거는 수사에서는 또 아직까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강 악화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하나의 증명하는 반증의 그런 단서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전한길 씨도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사람을 면접할 에너지가 남아있고 그만큼 건강의 컨디션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원래 건강이 아주 썩 좋은 분은 아니고 또 알다시피 그 대통령 이제 취임한 이후에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김건희 여사가 민주당이나 하여튼 또 이렇게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마음 편할 일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피로한 상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신체적인 건강,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줘서 지금 매우 탈진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면회가 오고 그러면 본인의 심중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또 그것을 듣고 또 적절하게 여과시켜서 정제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감없이 막
전달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신 전 의원께서 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또 얘기를 하신 것도 있을 것 뼈가 같고요. 앙상하게 남아있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면요. 앉아있을 힘도 없습니다. 누워있어야 되고요. 말할 힘도 없고요.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는 의학적인 상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오늘 과반 이상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대표가 선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선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여러 조사도 그렇고요. 내부 기류도 결선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 그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친한계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반탄파가 결선에 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 신지호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뭐 혹여라도 김문수, 장동영 두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이 쇄신파 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는 투표 포기, 또 참여하면 누굴 찍을 것인가인데 아마도 덜 미운 놈을 찍으려고 그러겠죠. 김문수, 장동혁 중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봤을 때 덜 미운 사람. 일각에 의하면 김문수 후보 쪽에 조금 갈릴 가능성이.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봐요. 겉으로나마 뭐 한동훈 모두 다 함께 같이 간다. 그런데 장동혁 쪽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역용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김문수가 당대표 되면 한동훈이 돌아온다. 한동훈 전 대표도 다시 이제 정치 시작할 때가 슬슬 다가오죠. 그럼요.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할 겁니다. 네, 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추세로 봐서는 반탄파 후보 2명이 결선에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했던 덜 미운 사람,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에게 덜 미운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한동훈계에서 봤을 때 장동혁 후보는 배신자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그 후보자 토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한길과 한동훈 누구 공천 줄 겁니까? 했을 때 한동훈 공천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로서는 당연히 김문수 지지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미 알고 장동혁 후보도 이제 결선 가서 내가 1등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김문수가 되면 한동훈 들어온다. 이 메시지로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극우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에게 무조건 나는 1차 투표에서 50%를 받아야 된다. 또는 결선 갔을 때 그런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내가 1위로서의 꼭 공고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안 되면 이런 리스크가 있고 우리 당이 더 분열된다. 이런 메시지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거 전략이 지금 일환으로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결선에 가게 되면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 쪽이 상당히 좀 우세한 것으로 예상이 됐다가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장동혁 후보도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온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대표 이제 후보들의 토론을 보고 메시지가 선명한 것은 장동혁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좀 대충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선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장동혁 그 후보가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더 지지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당을 더 이상 쪼개지 않고 끌고 가려면 통합의 리더십이 그래도 좀 그런 상황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여간 뭐 친한이든 뭐 반한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함께 가자는 입장이고 함께 그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지금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어떤 그 일방적인 상황을 상대로 정말로 강고한 투쟁을 하자 이런 입장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지금 장동혁 후보는 아예 뭐 친한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되고 나면 내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친한 쪽에 또 중도적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두 사람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친한계와의 골이 좀 상당히 좀 깊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긴 한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혹시나 분당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그 당내에서의 구구 성향의 그런 지지자들을 안고 가야 되는 숙제가 있고 예. 그렇다 보면은 윤 어게인 주장하는 사람들도 끌어안다 보면은 국민의힘의 당의 쇄신과 변화는 점점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예. 당분간은 그런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그럴수록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존재감과 필요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숙제는 그겁니다. 원내로 진입해야 된다. 결국에는 보궐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얘기해봤자 여러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공천받고 거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험지에서 본인이 역량으로 뭔가 국회의원이 되는 숙제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과정에서 지도부와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갈등이 분당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당내에서 계속 복작복작하게 갈등으로 지지부진할 것이냐, 그것 또한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의 여러 당 재원과 건물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네. 나가는 사람이 손해라는 거는 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은 숙제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급속히 약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으면 안철수 후보나 또 사실상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그쪽 계의 가장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태 예. 후보가 당연히 2위에 올라와야죠.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더 자신 있었으면 본인이 출마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계기로 해서 비주류로 매우 위축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통합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대여 투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일부에서는 뭐 분당 얘기를 하는데 분당은 뭐 아예 그거 분당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그건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절기 처설을 앞두고 서울 등 중부 곳곳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도 35도를 웃돌면서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날씨를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데 주말이 처서인데 오히려 폭염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은 더위가 가시고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폭염이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기 신기면 기온이 38도, 또 경기도 광주가 37.1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노원구 기온이 3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우리나라 상층으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중으로 뒤덮여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등 중부지방 낮 체감 온도가 주말부터 35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또 경기 북부, 충청 등에 다시 폭염 경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낮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크게 치솟으면서 오늘보다 더 덥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사이 체감 온도도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서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주말과 휴일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면서 처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 뒤 다음 주 초반에는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돼 중부 일부 지방에는 다소 강남비가 내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려도 무더위 기세는 크게 꺾이지 않겠다며 다음 달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금어기가 끝난 가을 꽃게를 두고 대형마트가 일제히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꽃게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오픈런도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꽃게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제 옆으로 보이는 매대엔 오늘 새벽 서해안에서 갓 잡힌 꽃게가 진열돼 있습니다. 원래는 3만 원이 넘었던 꽃게 한 박스가 오늘은 20% 할인된 26,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시작된 오전에는 꽃게를 사려는 고객들로 긴 줄이 이어졌는데요. 여름철 산란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가 끝나고 어제부터 꽃게잡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형마트도 산지에서 햇꽃게를 직접 공수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마트는 10년 만에 최저가를 내세우며 꽃게 100g당 7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사 시작 때는 788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28원 내린 겁니다. 이에 질세라 홈플러스도 가격을 780원까지 낮췄고 롯데마트는 산지 직송을 강조하며 900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트들의 치열한 신경전은 지난해 꽃게 철부터 시작됐는데요. 제철 신선식품인 꽃게를 미끼로 온라인 업체에 빼앗겼던 고객의 발걸음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최저 가격은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행사 카드로 결제했을 때 적용되는 금액이라는 것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올가을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많게는 40%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주일가량 큰 폭의 할인이 이어질 예정이라 제철 꽃게를 싸고 푸짐하게 즐길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해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 가격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산불과 폭염 등 악재가 겹친 탓인데 채소 가격도 불안합니다. 시금치의 경우 한두 달 뒤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가 무려 171% 올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사과를 장바구니에 담는 소비자들, 비싼 가격에 부담을 호소합니다. 작년보다도 굵기도 작고요. 작년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과일 잘 못 먹겠어요. 금사과로 불리며 지난해 급등했던 사과 가격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사과 10개 기준 소매 가격은 약 3만 5천 원으로 비쌌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8.12%, 평년보다는 무려 15.2% 올랐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의 대표 사과 주산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여파가 큰 데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작황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사과 출하량이 약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장 사과가 다 소진되고 홍로, 부사가 나오기 전이라 사과 공백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추석 전까지 물량이 풀리지 않아 당분간 공급 부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어지면서 출하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과 추석 성수기에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사과 공급량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과 폭우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은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 8.9% 올랐고 이 가운데 시금치가 무려 171%, 배추는 51% 껑충 뛰었습니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축산물 생산자 물가도 올랐습니다. 7월 전체 생산자 물가 지수는 0.4% 올랐는데 크게 오른 농축산물이 전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식탁 물가가 또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냉면과 삼겹살 같은 대표적인 외식 물가가 오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상기후가 작황에도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인 식품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홍천에서 붙잡혔는데요.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압송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경찰서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찰서에 도착했는데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 고개를 숙이고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야산에서 검거된 뒤 관할 경찰서인 용인 서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일단 부상이 있어 처치를 한 뒤에 경찰서로 출발한 거로 확인되는데요. A씨는 현재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A씨는 어제 새벽 용인시 상현동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거로 확인됐는데요. 어제 렌터카가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고 범행 도구도 차에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택시가 건물로 돌진해 3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4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건물 밖 구조물에 비스듬히 올라가 있는 택시 한 대. 차 밑에서 빠져나온 남성은 한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소방차가 와가지고 뒤로 가더니 이제 운전기사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치료 넘어진 사람 응급 처치해가지고 바로 실려가고.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갑자기 돌진해 길을 걷던 40대 남녀를 치고 상점 외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카페 앞입니다. 찌그러지고 일부 떨어져 나가기까지 한 외벽이 사고 당시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택시기사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지도 않아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11시쯤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여성 1명이 1도 화상을 입고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에탄올 램프를 사용하다가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동탄역에선 650여 명이 탄 상행선 SRT 열차 한 대가 브레이크 이상으로 멈춰서 후속 열차 20여 대가 줄줄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운영사 SR은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끝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에선 1,500세대 아파트의 전기가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져 경찰이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0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없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형사 2명과 검시조사관 1명, 그리고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출동했는데 곧바로 신체 수색을 벌였지만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자 소행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0대 여성 A씨는 어제 아침 8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의 지하 2층,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2층 복도에 있는 전동 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 휠체어 주인인 50대 여성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5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동 휠체어가 모두 탔습니다. 서울 제기동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혔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지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문건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내란에 방조했느냐,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이제 계엄 선포가 된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잖아요. 그때 결의하기 전에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7분간 통화를 했어요. 근데 통화를 한 직후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다른 장소, 당사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해제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추경호하고 통화해서 결국에 장소를 옮긴 게 아니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드러난 부분인데 이제 사후에 이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강유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폐기하는 게 좋겠다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 심판 법정에 나와서 이제 증언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계엄 선포문이 뭐 양복 주머니에 있어서 어떤 경우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랄지, 아니면 계엄 선포에 대한 전혀 몰랐다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특검에서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의 CCTV를 보면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증언했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유증죄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혐의를 이제 다방면으로 다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조 혐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총리가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이제 헌법상 책무가 있는 자리라면서요? 헌법상 책무가 있는데 이제 독주를 견제하느냐, 이제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는 명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 조직법에 보면 이제 총리가 국무위원을 관리 감독할 그런 지위에 있는 거고, 또 만약에 계엄이 선포를 하려고 하면 뭐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포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건의에 의해서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 그러면 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 미리 알지 못했고 반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은 조사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전 총리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이제 CCTV를 보니까 오히려 계엄 선포문을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자리에 있었던 뭐 그 선포문을 이제 모아서 오히려 가지고 갔다, 이런 CCTV 내용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본인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 이제 이거 자체는 유증을 했다는 거, 탄핵 심판 법정에서 유증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뭐 위증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 위증죄는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지금 혐의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유증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부분, 그것도 이제 CCTV에 워낙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특검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란죄에 있어서 과연 이걸 공범으로 볼 것이냐, 적극적 공범, 아니면 이제 단순한 방조범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조사가 세 번째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참고인을 조사했고요. 19일 날 피의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상민 저 행안부 장관은 영장을 바로 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정부 권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영장 청구 안 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법률 어떠한 구성 요건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뭐 특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의 태도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뭐 진술 거부가 행사하지 않고 다 진술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명백한 거에 대해서를 부인을 한다랄지 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내란의 어떤 방조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 이게 우두머리 밑에서 적극적으로 계엄을 실행한 그런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것이냐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내란 방조 정도의 수준을 본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중요 임무자 종사자로서 내란죄 이제 공범으로 볼 수 있다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태도를 보겠다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전 총리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다시 번복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마 이제 한 전 총리 스타일이 물론 탄핵 과정에서는 뭐 탄핵 심판정에서는 사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좀 했었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을 다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한 전 총리가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잖아요. 예. 근데 비상계엄에서 국무회의 소집에서 심의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좀 간과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한 전 총리가 아니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야 한다, 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국무회의 소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계엄 자체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심의가 없으면 계엄 자체의 절차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비상계엄이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뜻대로 선포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절차로 도와준 거냐. 예.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경계선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밖의 부분은 상당히 이제 명백한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자,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 국무총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국회 본관 복도에 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저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이제 한덕수 당시 총리하고 통화도 하고 또 윤 전 대통령 통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통화 직후에 뭐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또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한 3차례나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 자체는 사실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계엄 해제하는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하는데 참여시키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뭐 의심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의원의 한 18명 정도만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은 들어가서 표를 던졌거든요. 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제 방해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떤 계엄의 뭐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방조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네. 추 원내대표도 소환을 좀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예.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예. 국회면 국회고 당사면 당사지 왜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면서 이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또 윤 전 대통령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걸 막아라.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통화를 하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장소를 계속 변경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법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3차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사용을 했다는데 어제 조사에서는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 조사가 이어졌다고요? 네, 어제 뭐 조사 한 3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서 이제 100페이지 정도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 질문을 100가지 정도.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진술을 안 했고 본인은 그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진실을 말해도 왜곡하니까 나는 겁이 나서 진술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뭐 소환을 더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김건희 씨는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김건희 씨 발언, 진실을 말해도 왜곡해서 내가 말하기 겁이 난다. 이 발언을 속내가 뭐라고 볼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어떤 진술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내가 진술을 해봤자 왜곡해서 기재를 할 것이고 조서에 그리고 나는 이제 겁이 나니까 진술 이제 거부의 사유에 대해서는 겁이 나서 진술을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겁이 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들이댈 거예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김건희 씨에 대한 많은 증거를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뭐 보석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이랄지 또 통일교 관련돼서도 사실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통일교 관련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아니다고 대답을 하면 그걸 반박할 증거를 들이대겠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기소를 하면 법원 가서 검찰의 증거를 한번 보고 그때 어떻게 보면 변론 주장을 하겠다. 이제 그런 뭐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이제 김건희 씨를 내일 다시 불렀는데 이번에 조사에 응할지 모르겠어요. 뭐 조사는 응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진술 거부권은 그대로 행사할 것이다. 이제 그렇지만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르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혐의 자체에 대해서 물어는 봐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를 행사하든 부인하든 또 일부를 인정하든 그것은 이제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소환을 해서 진술을 들어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김건희 씨에 이어서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구속이 되면서 김건희 씨 의혹을 둘러싼 키맨 4인방 김예성 씨, 이종호, 윤영호, 전성배 씨가 다 수감이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김건희 씨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우리가 4명이 이제 키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키맨 4인방이라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있어서 상당히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4명 다 이제까지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 구속이 됐다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의 어떤 부인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그걸 깰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이제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기간 연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일간 구속기간인데 10일 더 연장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심계원 변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소가 되면 또 심계원 변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사실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가 굉장히 좋지 않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어게인해서 뭐 어떤 대통령의 직위랄지 이런 걸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부인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각제도생하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다 입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양평군청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수사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의 문제지요. 바로 부를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앱이 타당성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확정된 사안이었는데 이걸 양성면에서 강성면으로 변화시킨다. 이거 자체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시 장관이었잖아요. 나중에 이걸 뭐 백지화는 시켰어요. 그렇지만 갑작스런 이런 종점 노선 변경이 결과적으로 이제 김건희 씨 일가 땅이 그 강상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그때도 많았고 또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현실로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 부분을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끝으로 이 부분 좀 드릴게요. 이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이제 공개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영상 공개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높죠. 일단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을 알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 사실 이제 CCTV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치소의 CCTV가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구치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공개된 적이 있죠. 그 굉장히 고유정 씨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남편 살인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때 체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있는데 구치소 내에서 체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는 개인정보, 사생활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국회에서 요구하면 그걸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서 이 CCTV를 국회에 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럼 국회의원들만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일반인도 공개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을 보면 국회까지 CCTV 공개되는 건 맞고 국회의원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게 일반에 공개될 수 있을지 또 일반 공개되는 것이 과연 이걸 국민의 알 권리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죠. 이 부분 논란이 좀 잇따를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학교 스포츠 붕괴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구에 대형 유망주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만 14살도 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벌써 키가 2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고현곤 선수, 허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아직은 앳된 얼굴. 2011년 10월에 태어나 아직 만 14살도 안 됐지만 키는 벌써 198cm입니다. 중학교 1학년 현곤이는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샤키로닐이나 자미로니 같은 한국 농구의 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농구를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프로팀들이 고현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서울 SK가 일찌감치 연고지명 선수로 점찍었습니다.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 학생이 농구로 또 접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고 현곤이가 그 연고지명 선수로 SK에 입단할 때까지 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키 198cm에 양쪽 팔을 펼친 너비는 2m가 넘습니다. 아직도 키는 자라고 있는데 가파른 성장 속도에 맞게 체중과 골격 등 신체 균형도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딱 옆에서 보니까 더 위압감도 있고 생긴 거와 다르게 근육도 있는 것 같고 참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빅맨 오세근과 직접 겨뤄본 경험은 고현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확실히 프로는 다른 것 같아요. 중학교 선수들이랑 했을 때보다 더 잘 버티시고 더 빡센 것 같아요. 향후 한 5년 안에 국가대표를 책임지는 10년 이상 책임지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걷게 될 고현곤과 함께
한국 농구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처절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동북부와 서남부의 경우에는 폭염 경보로 강화됐는데요. 현재 이곳 서울 기온은 33도 보이면서 날이 무척 덥습니다. 날이 얼마나 더운지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이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과연 땡볕에 달아오른 아스팔트는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아스팔트 기온이 무려 55도에 달하면서 실제 기온과는 무려 20도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북부와 충청 곳곳에서도 오늘 오전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강원도 삼척 신기면은 사람 체온을 훌쩍 뛰어넘는 38도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강릉도 37도에 육박했고 양산 35.6도, 서울 노원구 34.8도 보이는 등 35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 한두 시간 동안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고요. 서울 34도, 대전 35도, 대구와 포항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치솟는 기온의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 곳곳에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소나기는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처서이자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낮 최강 온도가 36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서울 등 중북부에, 휴일에는 동쪽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 시에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주시고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